자,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을 보겠습니다. 재건축. 자, 재건축 사업은 그 안에 앞에 보면 말이죠. 여기 272쪽에 위에 그 재개발 사업과 도시환경청에서 설명이 있죠. 그 세 번째 줄에 보세요. 가로 안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 나오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토지 대응 소유자 얼마? 10분의 8 이상 및 토지 면적이 얼마? 3분의 2 이상 나오죠. 그러니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가로구역이라는 식으로 소규모라고 그랬죠. 면적이 얼마? 1만 제곱미터 3,000평 미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로구역 내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시행할 때는 거기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8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10분의 8이 10분의 9로 개정이 됐습니다. 10분의 9. 그럼 90%. 10분의 9. 9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면적이 얼마? 3분의 2 이상. 뭐 수치 자체는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러면 재건축 한번 볼까요? 재건축은 밑에 그 네모 박스 안에 보면 말이죠. 주택단지는 공동주택 각동의 구분 소유자 얼마? 구분 소유자 3분의 2 이상 및 토지 면적이 얼마? 2분의 3의 동의. 그 다음 밑에 전체 구분 소유자 얼마? 4분의 3 면적의 4분의 2상의 동의를 받으라고 되어 있네. 재건축은 더욱더 복잡해요. 재건축 자체 이건 각동하고 전체 동의를 갖다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어요. 아파트 단지에 있으면 동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동이 있다. A동, B동, C동. 그러면 재건축은 한 동만 재건축은 못합니다. A, B동만 못해요. 전부를 다 해야 돼. 이게 재건축과 뒤에 가면 이제 리모델링의 차이점입니다. 리모델링은 한 동만 할 수 있고 두 동 할 수 있는데 재건축은 전체를 갖다 단지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받을 때는 어떻게 받느냐? 전체 동의를 받아야 돼. 예? 거기 보니까 전체 뭐에? 구분 소유자. 구분 소유자 얼마? 및 의결권에. 거기 구분 소유자 및 뭐에? 의결권 면적이죠. 의결권 및 토지 면적의 얼마?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으라고 했죠.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가 100세대고 여기가 100세대고 여기가 100세대입니다. 그럼 여기는 재건축은 구분 소유자라는 개념이 나와요. 구분 소유자는 뭐죠? 여러분 각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101동이 구분 소유자가 100, 102동이 100, 103동이 100. 그러면 전체 구분 소유자 얼마? 300이 됩니다. 300이 얼마? 4분의 3 이상의 돈을 받아야 돼. 4분의 3. 그리고 이 대지 지분 면적이 여기가 만약에 1000제곱미터, 여기도 1000제곱미터, 여기도 1000제곱미터. 그럼 전체 대지 지분이 얼마입니까? 3000제곱미터죠. 3000제곱미터 얼마? 4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동의를 또 받아야 됩니다. 토지 소유자 동의.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면 실제로 전체 구분 소유자고 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렇게 될 수 있죠. 이 B동과 C동은 동의가 압도적이어가지고 압도적인 동의 만장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4분의 3이 넘어버렸어요. 근데 A동만큼은 어떠면 극구 반대래. 예? 그런데 전체가 4분의 3이 넘었다는 이유 가지고 우리 동까지 재건축하는 이런 잘못된 경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추가된 겁니다. 각 동은 뭐예요? 구분 소유자의 얼마?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 면적이 얼마? 면적 적어도 얼마?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으라. 이렇게 됐죠. 자, 다시 한번 무슨 말이냐? 전체 구분 소유자고 토지 면적이 얼마?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되 해당 A동에서 구분 소유자 100명이죠. 100명이면 얼마? 3분의 2니까 한 67명 이상의 동의가 반드시 나와야 되고 B동도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동의가 충족됐다라도 한 동이라도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전체는 재건축을 못한다는 겁니다. 좀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및 토지 면적의 4분의 3 이상이 되는 토지소유 동의와 각 동의 구분 소유자 얼마? 3분의 2
면적이 얼마?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건축 동의 정족수가 재개발보다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여러분 아직 뭐 구분 소유자라는 개념 아직 공부 안 하셨죠? 구분 소유자 개념 배웠습니까? 구분 소유자 아파트 세대수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이건 좀 까다롭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동의 뭐 정족수 자체 지금 현재 암기하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 일단 이런 의미인가 보다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지 지분을 얘기해야 되겠지. 이 전체 대지 지분이 결국 이렇게 하면 대지 지분이 3,000제곱미터 되겠잖아요. 3,000제곱미터 얼마, 응? 3,000제곱미터 얼마 이렇게 나눠 있죠. 그 지분의 비율을 말하겠죠. 자, 그다음에 3번에 보니까 조합의 법인격 나옵니다. 조합의 법인격. 조합은 뭐로 한다? 법인으로 한다. 지난주에 나왔죠?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조합이나 여기 나온 정비사업조합은 말만 조합이지 법적 성격은 뭐라고요? 법인이다. 무슨 법인? 사단법인. 무슨 사단법인? 공법상의 비영리 사단법인이라고 그러죠? 공법상의 비영리 사단법인. 조합이 아닙니다. 자, 조합의 성립 시기 보겠습니다. 조합의 성립 시기는 인가 받은 날로부터 얼마 이내 또 30일 이내 뭐 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그랬죠?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조합은 설립 인가를 설립 인가를 받아요. 아까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만 받죠? 시장으로서 승인만 받는데 조합은 아까 동의 요건을 가져서 시장 군수에게 설립 인가를 받습니다. 인가를 받고 인가 받은 얼마 이내? 30일 이내 등기함으로써 성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등기한다는 의미는 뭘 갖는다? 법인격을 갖는다 그랬죠? 법인격, 권리 능력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조합의 명칭 보겠습니다. 조합의 명칭은 정비사업 조합, 정비사업 조합이라는 명칭을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가끔 이런 플랜카드를 볼 겁니다. 그렇죠? 노원에 무슨 아파트 앞에 플랜카드가 걸려있어. 경축이라고. 그런데 그게 뭐라고 쓰냐? 재건축 조합,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경축. 재개발 조합 설립인가? 경축.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 근데 앞으로 명칭을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왜? 반드시 정비사업 조합이라는 명칭을 쓰셔야 합니다. 정비사업 조합. 그러니까 이제 쓰려면 정비사업 조합 설립 이렇게 나오든가 아니면 조합이 이제 4가지 종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상대방한테 대해서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정확하게 명칭 붙여주는 게 이렇게 했죠. 자,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 도시환경 정비사업 조합. 그렇죠?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가로주택 정비사업조합, 그 다음에 도시환경 정비사업조합. 이렇게 좀 훨씬 더 상대방한테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 조합 설립 명칭을 정확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민법에 준용 나오죠. 조합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을 설정한 민법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했죠. 민법적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그 다음에 조합원의 자격 나오네. 조합원의 자격. 자, 여기서 우리가 조합원은 누가 되느냐? 조합원. 조합원은 누가 된다고 했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거? 바로 네? 토지 등이잖아. 토지가 아니고 토지 등소유자. 토지 등소유자라고 그랬죠. 이때 이 토지 등소유자 누군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네? 토지 등소유자. 그래서 조합이 3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자 보시죠. 첫째, 재개발. 그 다음에 도시환경 정비사, 또 가로주택 정비사 하고 재건축을 이렇게 나누자고 그랬죠. 재건축을 나눕시다. 그래서 이 3개 사업은 반드시 어디? 아니죠. 어디? 정비구역 안에, 정비구역 안에, 가로구역 안에, 가로구역 안에. 누구? 토지만 가지고 있어도, 그러죠? 토지 소유자. 또는 뭐? 건물만 가지고 있어도. 또 누구야? 지상권자도. 지상권자도. 조합원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해보세요. 자, 재개발. 재개발에서 누가 조합원 낸다는 겁니까? 다시 해보세요. 다시. 그냥 무조건 토지사예요? 어디에? 재개발 구역이라 하면 돼요. 어디? 정비구역 안에. 누구? 정비구역 안에 누구? 토지 소유자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조합원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 가로주택 정비사업에는 누가 조합원 되죠? 가로구역 안에. 가로구역 안에 누구?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조합원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재건축은 다르다고 그랬죠? 재건축은 정비구역을 지정했느냐 지정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을 지정했으면 대상이 뭘로 확대되고? 건축물로 확대되죠? 건축물. 정비를 지정하지 않으면 뭐예요? 주택만 된다고 그랬습니다. 주택. 및 부속 토지 뭐예요? 소유자. 중요한 것은 밋입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했으면 보세요. 정비구역 안에 누구?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이때는 상가까지 전부 다 해당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나 정비구역 지정했으면 주택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이때 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을 말한다고 그랬고요. 단 여기 적진 않았습니다만 이 주택이 아파트라면 아파트 단지 내에 경비실, 관리사무실, 단지 내 상가, 복리시설 이건 해당이 된다고 그랬죠. 그 토지까지. 자, 그래서 재건축 건축물 및 부속 토지자 정비구역을 지정하셨을 때 주택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말이죠. 이 재건축하고 이 재개발하고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또. 자, 물론 보세요. 여기가 정비구역입니다. 정비구역. 여기가 서울시 땅입니다. 시유지야. 여기에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이. 이 값은 정비사업에 조합원 될 수 있다 없다? 선아씨 될 수 있어 없어요? 네? 될 수 있다 없다? 지금 했잖아. 네? 될 수 있다 없다? 네? 있다? 효진 씨 있어요? 될 수 있어 없어요? 네? 지금 땅은 서울시 땅이야. 내 땅이 아니야. 서울시 땅에다 지면 이제 갑이 건물 하나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지금 저기 정부 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정비구역이야. 그러면 갑은 여기서 조합원 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그렇지. 예? 무조건 될 수 있다 없다 아니고 이게 재개발이냐 재건축을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만약 이게 재개발 사업이다 그러면 갑은 건물만 가지고 있죠. 그러면 갑은 건물만 가지고 있어 조합원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재건축하면 건물만 가지고 있죠. 조합원 못 되죠. 그러면 갑은 현금 청산하는 거예요. 예? 이게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이다 말이죠. 그러면 갑이 만약에 여기서 조합원 되고 싶다. 조합원 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갑이 서울시로부터 이 땅을 빨리 불화를 받아야 돼. 불화를 받아가지고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재건축은 드디어 갑이 조합원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이게 재개발, 재건축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지분 없는 아파트 아세요? 대지권 없는 아파트. 대지권 없는 아파트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러죠? 이 근처에 아마 있을 거래요? 녹천 주공종인가? 지금 시흥 아파트 옛날 시흥 아파트나 시에서 진 아파트들 있죠? 초창기에 시흥 아파트가 많이 건축했잖아요. 그럼 시흥 아파트도 건축해가지고 그걸 갖다 분양을 합니다. 분양을 하면서 돈을 융자해줘요. 융자해주고 갚으라고요. 근데 그 돈을 다 갚을 때까지는 말이죠. 대지권 안 줍니다. 대지권은 시에서 가지고 있고 아파트만 분양을 해. 그러니까 이건 대지권 없는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아파트 같은 계속 돈을 갚다가 돈을 안 갚아. 돈을 안 갚으니까 이게 경미로 나옵니다. 그게 건물이 경미로 나. 경미로 나오면 어떻습니까? 이 아파트만 제가 경미를 받았을 때 나중에 재건축하면 조합원 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조합원 못 됩니다. 그렇죠? 그럼 대지권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경미에서 물건이 싸게 나옵니다. 에? 싸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대지권이 없다고 지금 등기에 대지권 없다고 돼 있어요. 경매 물건에 대지권 없어. 그러죠? 대지권 없다. 그럼 이런 분이 경매에서 나왔다. 그럼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져.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지권이 왜 없는 거 확인해 봐야 되겠죠. 서울시 가서 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서울시에서 그 분양받은 사람이 계속 대출을 갖다 안 갖고 있단 말이에요. 대지권을 그걸 계속 융자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건물만 지금 현재 놔두고 있고 대지권 서울시에 지금 계속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러분이? 그러면 내가 나머지 대출금을 갚으면 대지권 줄 수 있는 거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 돈만 갚으면 대지권 바로 넘겨줍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걸 갖다 낙찰을 받아가지고 바로 나머지 돈을 갖다 융자를 갚고 대지권 넘겨받아야죠. 그런 순간 어떻습니까? 아파트가 굉장히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시라. 이게 재개발과 재건축 차이점. 그러니까 우리는 공법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법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이 굉장히 힘이 되는 거예요. 공법을 모르면 이거 모르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말이죠. 지난주 인터넷에 이제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제주도에서 땅이 하나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땅이 하나 경매로 나왔는데, 그 땅이 제주도 애월읍에 있는 땅인데, 그 땅이 면적이 보니까 109제곱미터야. 용도직이 무슨 적이냐? 용도직 보니까 계획관리적이야. 근데 그게 뭐가 지정되냐? 자연 취락지구가 지정됐어요. 취락지구. 자, 이 땅의 경매 물건 얼마나 나오느냐? 최초 감정가가 약 1,000만 원대 나왔어요. 1,000만 원. 싸죠? 100분에 30평밖에 안 되니까 1,000만 원. 근데 여기 어디냐? 애월읍에 해안도로가 이렇게 쫙 있는데, 해안도로 옆에 이렇게 언덕에 있는 이 땅이에요. 옆에는 뭐가? 옆에는 펜션들이 이제 질비하게 많이 늘어서 있고, 여기엔 주택들이 이제 많이 취락지구니까 취락지구예요. 이쪽은 해안가 바닷가 탁 눈이 들어오고, 여기는 뭐예요? 해안에 해수욕장이 있고, 또 이쪽에 이제 둘레길이 이렇게 나 있고, 그럼 위치가 아주 좋은 지역이에요. 이 땅 이제 경매 물건 나왔어요. 나오니까 사람들이 많이 달려들었겠죠. 그래서 몇 명이 들어갔느냐? 무려 54명이 들어갔어요. 54명. 54명이 들어가지고 낙찰을 받았는데, 낙찰을 받은 사람이 낙찰가가 얼마로 받느냐? 4,300만 원 정도. 4,300만 원쯤 받았어요. 그럼 몇 프로예요? 거의 한 430% 정도. 최초 감정가 430% 정도 낙찰을 받았다 이 말이지. 4배가 넘게. 그죠? 이렇게 신건인데 1차에서 바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이 낙찰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인터넷이라서 많이 좀 뜨겁게 좀 달궜어요. 뭐라냐? 이제 제주도는 요즘에 물건이 나오면 거의 100% 이상 이게 대부분 물건이 나오게. 요즘에 제주도 땅값이 가장 많이 올라요. 그래서 제주도 경매 물건 나오면 대부분 100%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작은 단독주택 같은 거 나오기만 하면 어땠으면 다 전부 다 사들여. 자기 들어서 전원주택 짓고 살려고 말이죠. 그래서 이게 거의 이제 가장 이제 경매하지면 이제 바쁜 데가 이제 제주도인데, 그렇다고 이게 430%잖아요. 공시가 기준으로 약 800%야. 800%. 이게 이제 낙찰되고 나니까 여기서 어떻습니까? 이제 사람도 54대 1이니까 어땠어요? 이게 경쟁률도 가장 이제 높았고, 낙찰 가율도 430%가 가장 높았고, 그러니까 이 물건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같은 데 보니까 이 물건이 과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달려들었는데, 이건 과연 타당한 낙찰이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이건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바닷가 해수욕장이 보여두고, 언덕에 있는 집이고, 그러죠? 더군다나 또 주변에 펜션 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펜션 주택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펜션이라든가 전원주택이라든가 건축해서 살면 아주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도 그래서 많이 들어갔을 거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경매 이제 우리가 유료 사이트를 보면 뭐 구드 옥션이라든가 스피드 옥션이라든가 또 뭐 테인이라든가 이런 경매 그 유료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사이트들도 거기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이제 소위 이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컨설팅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또 분석을 해놨어요. 분석이니까 분석을 뭐라고 했냐? 역시 그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뭐라고? 이 물건은 언뜻 보면 430% 정도 가격이 좀 높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왜? 주변에 아까 펜션주택 있고 또 어떻습니까? 여기 우리가 해안이 눈에 들어오고 언덕이 있는 집이고 그래서 여기 들어가가지고 만약 펜션주택이라든가 전원주택 같은 걸 건축했으면 아주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충분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이렇게 높게 책정됐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낙찰이 높게 되면 대부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사람들이 많이 참가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부분 써놨어요. 근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 사람들은 공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죠? 경매에 참석한 사람 95%는 공법을 몰라요. 대부분 경매 들어간 사람은 이제 그 민법, 이제 경매를 강의한 사람이라 있는 사람도 대부분 민법이라든가 사법하는 사람들 많은데 공법이라든가 토지 쪽은 거의 쥐약이야. 그러니까 토지 쪽의 권리 분석을 할 수 있는데 토지 분석을 못 해. 이 땅에 뭘 할 수 있고 이걸 모른다고 거의. 그래 여기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들 다 그래서 아까 경매 전문가라는 사람이 컨설팅에 그 인터넷에 올린 자료를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과연 그러겠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공법을 공부했어. 그죠? 그럼 여러분이 그 사람들로 나올 거야. 지금 공법을 공부했잖아요. 지금 이놓고 놓고 보면 이게 과연 타당한 낙찰인가? 아. 어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판당 3만 원. 아니요. 이 전체 가격이 1,000만 원 넣었는데 4,300원 이렇게 430%에 지금 낙찰됐다는 얘기죠. 30분. 지목은 대고요. 그러니까 평수 얼마? 약 33평 정도 했지. 그죠? 4,300만 원. 네. 너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대부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잖아요. 그리고 낙찰도 430으로 됐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경치가 좋고 전원주택이나 펜션주택 부유로서 괜찮은 땅이고 그러니까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이렇게 대부분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여러분 공부했으니까. 여러분 한번 평가해 보세요. 우리가 경매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게 타당한 낙찰 같아? 이쪽에 해안도로 딱 나 있어. 해안도로 나 있어. 아, 그건 문제가 없어요. 도로에 접해 있고 건축물 건축하는 전시장이 없습니다. 건축물 건축하는 데는. 응? 네? 어때요? 그런 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법을 하는 사람들의 단점이 그거라고요. 이 물건을 놓고 보면은 참 여기 주변에 펜션 주택들 많이 있으니까 여기는 펜션 부지로 좋다. 또 여기 전원주택 건축하면 좋다. 그러면 해안에 눈에 들어오고 경치가 좋다. 그 사람은 단지 뭐만 보는 입지 조건만 보는 거예요. 입지 조건만. 그 사람들은 용도적이 무슨 적이고 이 용도적에다 뭘 할 수 있고 또 이 안에다가 건폐율 용적이 몇 퍼센트 적인데 그 사람은 그걸 모른다고요. 여기에 참석했던 대부분 사람들은 아마 주부들이라든가 그냥 거기다 전원주택을 선호하는 그런 사람 들어갔을 겁니다. 그 사람들 용적은 건폐율 이게 몇 프로인지 몰라. 또 건폐율 용적 어디 가서 찾아봤는지를 몰라 이 사람들이. 예. 그럼 보세요. 이제 우리가 용도지로 본다면 계획관리적이죠. 계획관리는 아주 좋은 적이죠. 도시적 빼놓고 가장 좋은 적이 계획관리적이잖아요. 계획관리적. 두 번째가 뭐가 지원돼요? 자연 취락지구가 지원됐어요. 그러면 자연 취락지구는 어떻습니까? 용도지구 중에서 규제가 완화된 지구라고 했죠. 이쁜 지구라고 그랬잖아요. 훨씬 더 규제가 완화됩니다. 특히 자연 취락지구 내에서는 말이죠. 우리가 주로 이제 단독주택, 1종, 2종 근린생활시설, 뭐 운동시설 이런 거 하고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이라든가 병원 가능합니다. 단 자연 취락지구 뭐는 안 되냐?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은 안 돼요. 올해 우리 공인중개사 하시면 이게 나왔죠. 자연 취락지구 건축할 수 없는 거. 정신병원. 그렇죠? 여기 정신병원 건축하면 되겠습니까? 정신병원은 안 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11월 달에 국토교통부에서 이걸 갖다 법을 개정합니다. 개정 입법 예고가 지금 된 상태인데 뭐가 있냐? 앞으로 여기다가 정신병원은 안 내지만 요양병원을 허용하겠다. 요양병. 사람들이 자연 취락지구에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그 취락 주민들의 요양병은 우리가 치매 환자들이라든가 노인분들 이런 분들 위한 거で이런 병원을 갖다 건축 허용하겠다 하고 이제 앞으로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자연 취락지구의 투자 가치는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왜? 거기는 취약이 많이 있는 곳인데 요양병원 같은 게 그동안 없었단 말이죠. 그럼 만약 자연 취락지구에서 허름한 여관, 모텔이라든가 이런 것들 싼 물건을 나왔을 때 그런 걸 갖다 받아가지고 네 모델에서 요양병원을 앞으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아주 대박나는 적이란 말이죠. 요양병원이 앞으로 이제 11월 달 허용되니까 이게 입법 예고된 내용이에요. 자, 그렇게 본다면 자연 취락 투자 가치는 굉장히 높아지죠.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아, 자연 취락지구고 계획관리지구고 주민들 모여 사는 것인가? 여기다 펜션이나 전원주택이나 이런 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언뜻 보면 어때? 참 투자 가치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우리가 건축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뭐 건축할 수 있다고요? 단독주택 건축할 수 있어. 네? 자연친화적 단독주택 건축할 수 있어. 그럼 나는 생각하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펜션하고 전원주택으로 합시다. 그러면 펜션은 말이죠. 펜션은 이건 어디에 속하냐면 농어가 민박주택에 해당해. 펜션은. 펜션 매수 많이 나오죠. 농어가 민박주택. 이 농어가 민박주택 중에서 고급 농어가 민박주택을 우리가 펜션이라고 그래요. 근데 펜션은 무슨 법 적용하냐면 농어촌 정비법 적용을 받아요. 농어촌 정비법. 그래서 앞으로 펜션은 면적이 얼마까지 가냐면 일단은 펜션은 말이죠. 이건 230제곱미터까지 가능합니다. 연면적이. 연면적이 230제곱미터면 33제곱미터가 10평이잖아요. 10평짜리 방을 7실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펜션은 반드시 주택의 형태가 뭐야 되냐? 단독주택이어야 돼. 그러니까 소유자가 2명, 3명 이상은 안 된다고요. 10이나 5은 아니어야 돼. 그리고 이건 펜션은 그냥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펜션 건축한다 그러면 펜션은 소유자가 한 명인 단독주택으로 방은 총 몇 개까지? 7개까지. 이렇게 해서 건축하면 그 지역 시장군수에게 신고만 하면 펜션 주택을 지금 허용을 해요. 그럼 이거는 어때? 단독주택 건축한 지역이 어디나 가능해요. 그럼 언뜻 보면 여기도 단독주택 건축하는 펜션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도 펜션도 다 이렇게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만약 이 면적이 230제곱미터가 넘으면 이때는 펜션이 아니고 이건 숙박시설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 230면 넘는다, 초과한다? 초과하면 이때는 뭐가 된다고요? 숙박시설이 되기 때문에 이 농어촌 정비법 적용을 안 받아요. 그럼 숙박시설이 되면 우리는 어디서 막하는 용도지? 상업적밖에 안 돼. 또 숙박시설이 되면 숙박업 영업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230제곱미터까지 펜션이 이렇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가능해요. 문제는 뭐냐? 여기서 지금 이제 면적이 얼마밖에 안 돼요? 33평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공부했던 여기 건폐율이 얼마고 용적률이 얼마냐? 건물. 계획관리 건폐율이 40%입니다. 용적률 100%예요. 그렇죠? 알죠 우리? 근데 자연치료학적으로 규제가 완화된다고 그랬죠? 건폐율 얼마나 높아지냐? 60%로 높아집니다. 용적률 최고 얼마냐? 100% 이건 거의 비슷해요. 이 정도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다 펜션 주택을 건축한다고요? 자, 전체 땅이 얼마야? 이게 33평이야. 33평. 평으로 하겠습니다. 제곱미터인데 평. 그럼 여기도 이거 중요하죠? 자연철학 중이니까. 건폐율이 몇 프로? 60%. 60%면 건축이 얼마까지 가능해? 60%, 6, 38, 19.8평. 그리고 얼마? 1층 20평까지 건축 가능하겠네? 근데 용적률이 몇 프로야? 용적률이 100%죠. 용적률 100%면 연면적이 얼마 나온다는 거야? 100%, 33평까지 건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연면적이 얼마야? 연면적이 33평 나온다는 얘기야. 연면적. 그러면 1층을 20평으로 건축하면 2층을 얼마까지 올 수 있다는 얘기야? 13평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땡이야. 에? 요 가지 펜션을 해? 요 가지 전원주택을 해? 전원주택이라도 너무 작잖아요. 땅 면적이 얼마? 30평밖에 안 되는데 적어도 우리가 전원주택 어느 정도 같이 하려면 땅 면적이 적어도 한 100평, 200평 정도 돼야 되고 그래 옆에 뒀으면 뭔가 좀 산지 좀 심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전원주택도 2평 이건 그냥 독거 노인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조용 혼자 썼다든가 그죠. 이건 거의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이 정도 수준을 갖다가 건축을 펜션한다고요? 전원주택 건축한다고요? 그러니까 위치가 좋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런 걸 전혀 안 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위치가 좋다고 무조건 달려야 되면 사실상 땅 받아봐야 쓸 수 있는 용도가 너무 초라하다는 얘기입니다. 초라해. 그러면 저 사람들 전부 다 너무 과도하게 들어간 거죠. 그죠?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했다면 야, 위치가 좋으니까 그냥 무조건 들어갔을 거예요. 이걸 분석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상 공법을 모르면 저런 분석을 갖다 못해 실제로. 그리고 아까 전문가로 쓴 사람들도 위치가 좋으니까 충분히 그런 말 가치가 있다. 가치가 무슨 가치가 있어 이게. 그렇죠? 방법은 딱 하나가 있죠. 옆에는 다른 땅을 사가지고 면적을 더 늘리는 방법. 그렇죠? 그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들 땅 팔아 안 팔아? 이게 지금 400% 되는 그렇죠? 그때부터는 옆에 사람들이 땅값을 자꾸 올리기 시작한다고 해. 땅을 안 팔지.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제 뭐 기회가 되면 나한테 팔아 넘긴다. 그런 모르겠지만 실제로 제가 같은 이거 받아가지고 올 때 쓸모가 거의 없어요. 쓸모가 없어. 그래서 이걸 갖다 잔치는 한 주 동안에 계속 이게 다 같이 있는 거다 이렇게 다들 분석해서 우리는 공법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앞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죠. 공법을 모르긴 모른다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조합 나왔고요.
274쪽에 보면 조합원의 지위 양도 나오죠. 조합원의 지위 양도. 여러분 조합원의 지위 양도할 수 있었어요? 조합원의 지위는 양도 가능합니다.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한다는 얘기는 뭐냐? 보세요. 이분이 갑이 아까 얘기들 재개발한다. 재개발한다. 그럼 갑은 조합원 되죠? 근데 갑이 이걸 을에게 뭐 한다? 매매한다는 거잖아요. 매매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가죠. 이거 허용한다는 얘기죠. 그럼 조합원 지위가 넘어간 겁니다. 근데 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냐? 조합원 지위를 양도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돼야 안 돼요. 피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조합 입장에서는 갑이 빠진 그 자리에 을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조합원 수가 늘어났어, 늘어났어. 조합원 수가 늘어나야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야. 이 사람이 지분을 쪼개기를 한다든가 그러면 늘어나지만 이 사람은 그 자리에 을이 들어갔을 뿐이죠. 그 대신 갑은 빠지는 조건을 을에게 뭐려고 해? 프리미엄을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을이 프리미엄을 주고 을이 들어간 거죠. 그럼 조합 입장에서는 전혀 불리한 거야. 그래서 조합원의 지위는 양도가 가능합니다.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조합원의 지위는 모두 양도가 가능합니다. 양도가 가능해. 조합설의 인가 이후부터. 자,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4번에 여러분 시공자 선정이라는 게 나오면 시공자 선정. 시공자는 언제 선정할 것이냐 시기가 중요합니다. 이건 사업을 조합이 하는 경우. 두 번째,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경우.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교재 보세요. 자, 조합설립 인가 후라는 얘기 나오죠. 조합은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 조합총에서 경쟁입찰 방법으로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언제 한다고요? 조합 설립 인가 후라니요. 설립 인가 후. 조합 설립 인가. 아주 중요한 얘기야. 전에는 말이죠. 시공자를 언제 선정한 줄 아세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만 구성이 되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시공자를 선정을 해버렸습니다. 문제는 뭐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시공자를 선정했어요. 딱. 왜? 시공자 선정이 되면 보통 시공자 선정했다 밖에 플랜카드 걸리죠. 그러면 시공자 선정됐다. 뭐 삼성 어디 현대 어디 그러면 주민들은 금방 재건축 재개발하는 줄 알아. 그리고 시공자 선정됐다 플랜카드가 걸리면 그 아파트 가격 바로 오르죠. 예. 그래서 아파트 가격을 갖다 붙여 놓는 겁니다. 그러면 조합설립 추진위가 시공자를 선정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이제 자기 돈 쓰면서 이제 열심히 작업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조합이 설립이 돼. 조합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아까 추진위원회 참석했던 사람이 조합으로 이어지지 않고 다른 곳에서 조합을 갖다 설립해버린다. 그러면 이 추진위원회가 선정했던 시공사한테 마음에 들겠어요? 이 조합은 마음에 안 든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조합이 다시 또 이걸 또 바꿔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자주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시공자는 반드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어때요? 조합 입장에서 불리해진 거죠. 왜? 시공자 선정 시기가 빨라야만이 어떻습니까? 가격도 오르고 그 사람들 돈 쌓아들고 와가지고 해결해 주기 때문에 원활히 사업을 시작하는데 조합 설립 인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공자 선정 앞으로 못한다고요. 만약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시공자를 선정했다면 이건 당연히 무효입니다. 무효. 반드시 조합 설립 인가 후에 무슨 방법으로? 경제 입찰 방법, 경쟁 입찰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근데 2번 보세요. 사업시행 인가무 나오죠? 도시환경정비사 요거죠. 자,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경우? 도시환경정비사. 아까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을 설립할 수도 있고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만약에 거기도 조합을 설립했으면 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조합을 설립하지 않았으면 언제 된다? 사업 시행 인가 후 사업시 인가 후 요만 기하세요. 사업시 인가. 자, 그래서 앞으로 시공자 선정 시기가 대단히 중요하다. 시공자는 언제 선정하느냐? 조합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조합 설립 인가 후. 두 번째,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조합이 아니고 토지 등 소유자가 한다. 토지 등 소유자를 때 언제? 사업 시행 인가 후 시공제를 선정한다. 자, 요것만 좀 기억하세요. 두 가지만. 자, 밑에 3번 일단 보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275쪽으로 가겠습니다. 275쪽에 5번에 그 재건축사업에서 안전진단 나오죠? 안전진단. 이 재건축에서 이 안전진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전진단. 재개발은 말이죠. 재개발은 정비구역만 지정이 되면 정비구역 지정되고 난 다음에 사실 투자를 해도 크게 무리라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요즘에는 정비구역 지정됐다 중간에서 정비구역 해제되는 경우도 나오죠. 그러나 종전에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정비구역만 지정되다면 그걸 믿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재건축은 정비구역이 지정됐다는 것만 가지고 바로 투자해서는 불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재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진단이고 안전진단이 통과가 되지 못하면 이건 정비구역이 지정됐다고 사업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재건축은 이 안전진단 최대 관건입니다. 안전. 자, 그래서 이 안전진단 문제가 거의 매년 출제되다시피 합니다. 자, 그럼 안전진단 보면 첫째, 안전진단의 말은 지금 대상은 뭐냐? 안전진단 대상은 무슨 사업만? 재건축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내 모든 건축물이 대상이 됩니다. 모든 건축물. 여러분 전에는 재건축한다 그러면 단지 내 공동주택만 안전진단을 했어요. 공동주택만. 그러니까 단지 내에 있는 단독주택 같은 것도 안전진단 대상이 아니었다고요. 상가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건축한다면 단지 내 건축물이 안전진단 대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 있는 단지 내 상가든 단독주택이든 모두 안전진단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안전진단 실시. 권자가 누구냐? 실시권자는 시장, 군수입니다. 누구? 시장 군수. 그럼 시장 군수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이었죠. 안전진단 실시는 무슨 상이다? 재량상이 아니고 의무상입니다. 세 번째, 안전진단의 목적은 두 가지 있습니다. 교재 보세요. 자, 1번 시장군수는 정비계획 수립 하나, 재건축 시행 여부 둘 결정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그러면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 종전에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걸 결정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보통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제 지금은 나눠야 된다 말이죠. 첫째 뭐야? 정비, 계획, 수립 여부. 정비계획 수립 여부를 뭐하기 위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재건축사면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러죠? 그러면 이제는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그때는 먼저 뭘 수립해야 돼? 정비구역 수립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이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될 대상이라면 먼저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때 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이고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정비계획 수립 안 하죠. 그때는 뭐예요? 단지 재건축을 시행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둘로 나눠서 정비계획을 지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정비계획 수립 여부 결정
사업 시행 여부 결정 이렇게 둘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그럼 안전진단의 시기는 언제냐? 안전의 시기. 자, 둘로 나눕니다. 하나, 둘. 첫째는 요거. 정비객 수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는 바로 뭐예요? 아까 정비, 계획, 수립 시기. 수립 시기가 뭐한테? 도래한때. 정비객 수립 시기가 도래한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비 기본 계획이 수립되면 정비 예정 구역이 된다고 그랬죠. 그 정비 예정 구역에서 정비 구역을 지정해야 되는데 이때 정비 구역을 지정해서는 시장 군수가 그러니까 논에서 누가?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계획 지정 신청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때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때 정비계획 수립할 거냐 안 할 거냐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걸 갖다 결정해서 안전진단 하는데 그때 이게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면 바로 안전진단 시기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경우 있죠. 근데 지금은 안전진단 시기가 정비계획 수립 여부를 결정해서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되면 그때 우리가 안전진단을 실시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요청이 있었을 때입니다. 누가?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구에게? 시장, 군수에게 안전진단을 좀 해주세요 하고 요청할 수 있어요. 이 요청하는 제도가 처음으로 또 도입됐거든요. 처음으로.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의 요청이 있으면 안전을 실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수립 목적은 두 가지. 수립 시기는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했을 때 안전을 실시하고 또 하나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으로서의 안전 실시를 요청했을 때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 지금 나와 있는데 단표 넘겨 보겠습니다. 그래서 276쪽에 안전이나 실시 대상 나오죠? 안전의 실시 대상. 자, 무슨 사업? 재건축 사업의 안전인다는 단지 내 뭘 대상한다? 건축물 대상한다. 건축물. 그런데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안전인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여러분 단지 내 건축물에서 전부 안전인단 실시하는 건 아닙니다. 다음 같은 경우는 안전인단 실시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요. 1번 보세요. 천재지변으로 주택이 뭐가 되나? 붕괴 하나. 이미 천재지변으로 주택이 붕괴돼 버렸다면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미 다 붕괴돼 버렸는데 뭘 더 보자고. 그렇죠? 뭘 더 확인하자고. 또는 2번. 사용 금지가 필요. 둘. 이건 뭐냐? 아직 붕괴는 안 됐지만 심각해 가지고 사용 금지가 필요한 정도야. 이거 무너질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세 번째. 잔여 건축물. 이건 뭐냔 말이죠. 여러분 재건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체 단지 내 노후 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이면 가능하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이미 3분의 2 이상의 노후 불량 건축으로 판단이 됐으면 나머지 건축물은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지. 네 번째, 기반 시설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비계획 포함. 이건 뭐냐? 정비사업을 하는데 도로 건설이라든가 공원 조성이라든가 이런 특정 목적 이용하기 위해서 정비 구역이 포함됐어요. 그럼 어차피 밀어가지고 공원 조성해야 되죠? 밀어가지고 공원 조성할 땅이니까 이런 안전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안전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기억하세요. 붕괴돼 버린 경우, 두 번째 사용 금지가 필요한 경우, 세 번째 잔여 건축물, 네 번째 불가피하게 정비에 포함된 경우, 이 경우는 안전을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잠시 쉬겠습니다.